안녕하세요. 결혼한 지가 2년이 지난 새댁입니다. 사실 결혼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았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을 하기 전까지 있었던 파란만장한 일들 때문에 맘고생, 몸고생도 많이 했지만 지금은 평화를 찾게 되었답니다. 결혼 전까지 제가 겪었던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써보게 되었어요. 저는 어릴 적에 엄마가 아빠와 이혼하시고 혼자서 가정을 유지하셨어요. 아빠는 이혼을 하시고는 연락 한 번을 안 하셨고 엄마 혼자서 생계며 육아며 고군분투하시면서 자식들을 키우셨죠. 어릴 적부터 엄마가 고생을 하셨던 걸 알았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공부를 했고 저는 그렇게 의사가 되었어요. 대학 때까지도 저는 연애는 꿈도 못 꾸고 살았는데 졸업 후 병원에 다니면서 알게 된 동료 의사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연애를 할 때부터 일찍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지만 저는 결혼에 대해서 고민도 많았고 준비가 되지 않아 좀 더 늦게 하길 원했어요. 오픈날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나가게 되었는데 우연히 남편을 보러 병원을 찾아온 시모를 보게 되었죠. 그때 처음 시모를 만나게 되었어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시모는 저에 대해서 처음부터 좋게 보셨던 것 같더라고요. 우리 동원이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같은 병원에 다니고 있는 의사 선생님일 줄이야. 상상도 못했네. 어떻게 이렇게 자만 색실감이 있으면서 엄마한테 한 번을 소개해주지 않았어? 지수 씨라고 했죠? 동원이가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궁금했는데 마침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가워요. 말은 편하게 해도 괜찮죠? 동원이가 그동안 여자친구라고 소개는 한 번도 안 해주긴 했었는데 이번에는 꼭 소개를 해주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결혼까지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나도 무척이나 궁금했는데 동원이가 참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네요. 아, 어머님 편하게 말 놓으세요. 저는 동원 씨랑 같은 병원 다니고 있는 이지수라고 합니다. 어머님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오늘 같이 식사하시기로 하신 거 알았으면 제가 다른 곳으로 밥을 먹자고 할 걸 그랬어요. 어머니께서 오시는 줄 모르고 저희끼리 그냥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장소로 예약해 뒀었는데 입맛에는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괜찮아요. 그런 건 신경 안 써도 돼요. 어차피 나도 동원이한테 반찬 같은 것만 챙겨주려고 온 거니까 너무 신경 안 써도 돼요. 나야말로 데이트하는데 괜히 끼어든 거 아닌가 모르겠네. 염치 없지만 오늘은 너무 궁금해서 같이 이렇게 식사할게요. 동원이가 그동안 여자친구가 있어도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집에 올 때마다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면서 한 번씩 말을 하길래 정말 궁금했어요. 같은 의사이니 동원이 상황도 잘 알 거고 직업에 대해서도 더 잘 이해를 해줄 테니 엄마로서는 다행이다 싶은 마음이 드네요. 그런데 저번에 동원이 말로는 결혼을 조금 더 늦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면서 그래서 우리한테 소개를 해주겠다는 것도 다음으로 미룬다고 했거든요. 혹시 왜 그런지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아, 다른 건 아니고 결혼은 제 힘으로 준비를 하고 싶어서요.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결혼은 좀 이르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겠다고는 제가 생각은 안 했었는데 동원 씨가 일찍 말씀을 드렸었나 보네요.
동원 씨랑 잘 만나고 있고, 저도 정말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결혼을 생각할 여유로운 시간이 없어서요. 결혼 준비하는 거야.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쪽에서도 준비를 다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어차피 결혼식을 하는 건 그냥 보여주는 거니까 이후에 어떻게 지낼지 그것만 잘 맞으면 되죠. 결혼하고 나서 둘이서 차근차근 해나가면 되는 거니 결혼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보니까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결혼에 대해서 생각이 깊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나중에 출산이며 육아며 이런 거 생각을 해도 그렇고 아마 그래서 더 걱정이 많을 수 있는데 그런 건 양가 도움을 받으면서도 차차 해나갈 수 있는 거니 그 부분으로는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로 좋다면 마음만 잘 맞으면 일찍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결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모의 말은 제 마음을 많이 풀어주는 계기가 되었어요. 다른 것보다 홀어머니의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저에게 저를 좋게 봐주고 응원해주는 말 자체가 조금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었죠. 시모와의 첫 만남 이후부터 시모는 저에게 너무나도 잘해주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자취하는 남친에게 챙겨주는 반찬도 제 걸 따로 챙겨주시기도 하고 데이트를 할 때 뮤지컬 티켓 같은 것도 보내주셨죠. 생일 때는 백화점 상품권부터 명절이면 집에 가지고 가라며 비싼 한우 선물 세트까지 보내오셨어요. 남친에게도 시모의 호의에 감사함을 전달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부담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남친한테 이런 상황을 말해봤는데 남친은 이런 적이 없었다며 오히려 신기해 하더라고요. 동원 씨, 어머님이 주시는 거 정말 감사한데 이거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 어머님께 감사하다고 따로 상품권이랑 이런 거 보내드려도 다시 되돌려 주시고 근데 계속 나한테는 상품권이며 반찬이며 바리바리 다 싸주시잖아. 어머님께 감사하면서도 죄송하고 그런데 이렇게 그냥 받아도 되는 거야? 혹시 동원 씨가 어머님한테 부탁드리고 그런 건 아니지? 에이, 내가 무슨 엄마한테 그런 부탁을 해. 엄마가 지수 씨 마음에 들어해서 그런 거지. 사실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들도 몇 명 마주친 적은 있었거든? 그때마다 엄마가 쟤는 저렇고 얘는 저렇고 그러면서 마음에 안 들어 하셨을 때도 있었는데 웬일인지 이번에는 지수 씨 엄청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 내가 결혼도 생각하고 있다고 언뜻 흘렸던 것 같은데 그것도 기억하시고 언제 결혼 준비할 거냐고 나보고 오히려 재촉하신다니까? 진짜 신기하지? 엄마가 원래 저런 분은 아니신데 마음에 엄청 들었나 봐. 정말? 다행이다. 사실 나는 걱정이 좀 많았거든. 동원 씨네 집안은 우리 집이랑은 좀 다르잖아. 그래서 혹시라도 어머님께서 날 보고서는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쩌지 이런 걱정도 많았는데 마음에 들어 하시니 진짜 다행이야. 그래도 어머님께는 잘 말씀드려. 이렇게 자꾸 받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뭔가 죄송한 마음도 들어서. 걱정할 필요 없어. 엄마가 좋아서 하시는 거야. 자식이라곤 나 하나밖에 없는데 엄마가 혹시라도 내가 결혼 안 한다고 할까봐 엄청 걱정하시거든. 내가 말했었나? 예전에 나 비혼한다고 했었던 거. 엄마가 나 진짜 결혼 안 할까봐 걱정하셨는데 딱 지수 씨랑 만나고 나서 바로 결혼한다고 하니까
더 좋아서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 시모는 저를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에 들어 했지만 저는 다른 고민이 있었어요. 바로 남편의 집안은 대대로 의사 집안으로 말 그대로 잘 사는 집이었죠. 남편 역시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의사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집안에서 받는 기대도 컸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에서 우리 집의 사정을 모두 알았을 때 그때에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실지 걱정이 정말 많았죠. 혹시 동원 씨 집에서 우리 집 사정에 대해서 아시고 계셔? 나는 그것 때문에 걱정인데. 동원 씨 집안은 아버님도 할아버님도 다 의사셨잖아. 아무래도 며느리가 들어오면 집안도 많이 보시지 않을까?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 지금이야 마음에 들어 하실 수도 있지만 결혼이라는 게 양가 집안끼리도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니까. 지수 씨, 그런 거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 우리 집은 그런 거 따지는 집안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따질 거였으면 엄마랑 아버지랑 결혼하신 것부터 반대하셨겠지. 엄마는 그냥 동네 평범한 식당 하는 곳 딸이었거든. 그런데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반대 한 번 안 하시고 결혼시키셨어. 원래 그런 거 따지는 집안도 아니고, 그리고 지수 씨네 집이 어때서? 나는 어머님 진짜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지수 씨 어릴 때에는 여자 혼자서 자식들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근데도 진짜 희생하시고, 지수 씨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시고, 그게 더 대단하지 뭐. 정말 그럴까? 나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다른 것보다 양가 재력도 중요하게 보잖아. 나중에 아시게 되면 혹시라도 고민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어머님께서 날 이쁘게 봐주시는 것도 정말 좋지만 감사한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이 되는 것 같아. 정말 나중에 우리 집 상황을 아시고서도 괜찮으실까? 그럼, 그런 건 걱정하지 마. 평소에도 집안 따지는 사람들 얘기만 들리면 부모님 다 욕하셨다니까? 엄마는 지수 씨 성품 보고 좋아하신 거야. 내가 지수 씨랑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까 더 좋아하신 거고. 그러니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돼. 지수 씨가 스스로 능력 갖춰서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도 엄마는 너무 대견하고 기특하다고 칭찬하셨어. 아마 지수 씨 집안 상황 말씀드려도 괜찮을 거야. 남씨는 연애를 할 때부터 저희 집의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어요. 연애를 하기 전에 집안 사정을 모두 오픈했고, 이런 이유로 연애를 할 수 없다고 거절을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렇지만 남친은 그런 상황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말을 했었어요. 홀어머니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것쯤이야 큰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저를 설득했고,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었죠. 그렇지만 남친은 그렇게 생각을 할지라도 시댁 식구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지는 알 수 없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전 시댁에서 초대를 받아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때 전 이게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가는 날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초대를 받아 인사를 갔을 때 시댁 식구들은 집안에 대해서도 자세히 물어보셨어요. 지수야, 오늘은 음식은 입맛에 좀 맞니? 동원이한테 미리 뭐 좋아하는지 물어보긴 했는데 입맛에 맞는지 모르겠네.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배부르게 많이 먹고 가렴. 바쁜데 우리가 괜히 초대한 건 아닌가 걱정했어.
병원에서 일하고 틈날 때마다 데이트도 해야 할 텐데 시간도 없는 애들 불러서 힘들지 않나 싶어서 고민했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다 같이 밥 한 끼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이렇게 바로 시간 내서 찾아와 주니 나는 너무 감사하네. 보다시피 우리 집은 동원이 아빠랑 할아버지도 의사셔. 그래서 너희들 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도 많이 해주실 거고 나 역시 그럴 거고. 그러고 보니 지수네 부모님은 어떤 일 하시는지 물어보질 않았네. 동원이한테 듣기로는 그냥 직장 다니신다고 하신 것 같던데. 네, 음식 너무 맛있어요, 어머님. 항상 동원씨 통해서 주시는 반찬 너무 잘 먹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 저희 어머니께서는 지금 회사에 근무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버지랑은 어릴 적에 이혼하셨고 어머니 혼자 저랑 오빠 키우셨어요. 아시겠지만 저는 병원 근처에서 나와서 살고 있고 어머니랑 오빠가 같이 살고 계시고요. 오빠도 그냥 직장인이에요. 음, 음? 아, 어머님께서 이혼을 하셨다고? 아니, 그럼 너희 잘할 때까지 어머님 혼자 키우신 거니? 아빠랑은 따로 연락을 안 하고 사는 거니? 아, 그렇구나. 혹시 어머님께서 어떤 곳에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을까? 아휴, 나는 그래도 네가 하고 다니는 게 생각보다 깔끔하고 그래서 우리랑 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당황스럽긴 하구나. 엄마, 무슨 그런 걸 물어봐. 어머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셔. 지수 돌 때부터 혼자 두 아이 키우신 거야. 엄마도 전에 엄마 친구분 중에서 계셨잖아. 항상 나한테 대단하다고, 엄마라면 그렇게 못했을 거라고 훌륭하다고 했으면서. 그리고 무슨 호구조사를 그렇게 꼼꼼하게 해. 어머님 회사 다니는 곳까지 엄마한테 말을 해야 돼? 엄마 오늘 좀 이상하네. 우리가 뭐 아빠랑 할아버지가 의사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다고. 아무튼 좋은 집안에서 훌륭하게 컸어. 웬일인지 제 집안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마자 시모의 얼굴은 차갑게 굳었어요. 그 이후로 시모는 저에게 말 한마디를 하지 않으셨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간간히 전화를 해오셨던 시모의 전화와 메시지는 더 이상 오지 않았어요. 남친에게 집안 분위기가 어떤지 물어봐도 자세한 내용은 말해주지 않았죠. 그러다가 남친과 데이트를 하던 중 우연히 시모께서 보낸 문자를 보게 되었어요. 그 내용은 남친에게 선을 보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전 내용을 보니 남친에게 이미 수십 번 선을 보라고 말을 하셨던 모양이었어요. 남친은 절대 안 본다며 거절을 했던 상황이었죠. 동원 씨, 미안한데 내가 일부러 보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메시지가 떠서 보게 됐어. 어머님께서 동원 씨한테 선보라고 하시는 거야?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어머님은 날 며느리로 맞으실 생각이 이제 아예 없으신 거구나. 그때 집안에 대해서 말을 꺼내서 그런 건가? 어머님께서 이렇게 반대를 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결혼을 준비를 해도 괜찮은 거야? 지수 씨, 걱정하지 마. 엄마랑 우리 결혼은 아무 상관없어. 물론 부모님 축복받으면서 결혼한다면 더 좋겠지만, 결혼하고 나서 내 가정은 내 가정이야. 엄마의 가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엄마 신경 쓸 필요 없어.
엄마도 처음에는 지수씨 정말 마음에 들어 했잖아. 몇 번 보면서 너무 괜찮은 사람 같다고 칭찬을 그렇게 해놓고서는 난 지금 엄마한테 너무 실망했어. 그리고 난 지수씨랑 결혼할 거야. 이런 문자 보게 해서 내가 더 미안해. 아니야. 어머님 입장에서는 그러실 수도 있지. 그렇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정말 결혼하려고 한다면 어머님 마음을 설득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 정말 어머님이 전에는 날 마음에 들어 하셨다면 내가 진심으로 어머님께 말씀드리면 받아주시지 않을까? 우리 너무 서둘러서 결혼하지 말고 시간을 좀 더 가져보자. 나는 양가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하고 싶어. 지수씨 마음 나도 충분히 이해해. 그렇지만 설득을 해도 지수씨가 할 게 아니고 내가 할 거야. 엄마가 저러는 건 나를 너무 부풀려서 생각해서 그러셔. 그렇지만 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오히려 지수씨가, 아니 지수씨 집안이 우리 집보다 훨씬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 어머님을 뵀을 때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번 상황으로 나는 더 확신해. 우린 그냥 의사라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훌륭하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집안 속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난 지금 상황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 지수 씨한테 미안하고 할 말이 없어. 내가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정리해 볼게. 집안에서 극구 반대를 하는 결혼을 하겠다는 남친에게 시댁에서의 압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지는 듯 했어요. 결국 남친은 저와 결혼을 하지 않을 거라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죠. 남친은 제 핸드폰에서 모든 시댁 식구들의 전화를 차단했어요. 혹시라도 하는 마음으로 차단을 했지만 예비 시모는 전화가 아닌 직접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지금껏 그렇게 멀쩡한 집안에서 살아온 것처럼 연기하니 너는 재밌었니? 애초에 우리 아들이 대대로 의사 집안이라는 건 알았을 거고 그때 왜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던 거니? 아마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 반대할 거라는 거 너도 알았겠지. 아니야? 어떻게 우리 애 꼬셔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우리 애가 순진해서 너한테 푹 빠져 결혼하겠다고 하겠지만 아마 네 집안 현실 속으로 들어가면 정신 차릴 거야. 그걸 내가 알고 있으니 반대하는 거고. 그러니 지금은 눈이 먼 우리 애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너라도 헤어지자고 얘기를 좀 해줘. 어머님, 죄송하지만 제가 멀쩡한 집안에서 자라온 게 아니면 어떤 집안에서 자라왔나요? 제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신 게 제 탓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든 그냥 살아가는 게 더 멀쩡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동원 씨와는 저도 결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결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어머님께서 제 집안 때문에 반대하신다는 걸 받아들일 생각은 없습니다. 헤어지자고 얘기를 원하시면 저는 어머님이 이렇게 찾아오셨고 저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동원 씨한테 얘기를 하고 헤어질 겁니다. 너 진짜 맹랑하구나. 어떻게 어른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니? 참나. 그래. 너희 집 같은 곳에서 자란 여자애들이 얼마나 맹랑하고 표독스러운지 내가 모를 것 같니? 안 그래도 우리 집 의사 집안이라고 선자리도 많이 들어오고 훨씬 훌륭한 집안에서도 사이 삼고 싶다고 하는 곳 널리고 널렸어. 그런 집이 우리 집인데 너 같은 게 들어와서는 되겠니?
주제를 알아야지. 네가 지금 아들한테 사랑받으니 정신 못 차리는가 본데? 너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절대로 용납 못하니까 그렇게 알아. 시모는 제 앞에서 막말을 퍼부었고 저는 그런 시모의 말에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알고 있었던 시모가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전혀 다른 사람처럼 저에게 막말을 하셨죠. 다행히 다른 동료 직원이 이 모습을 보고선 바로 남친에게 말을 한 덕분에 남친이 뛰어와서 시모를 끌고 가면서 상황은 마무리가 될 수 있었어요. 이 사건 이후로 남친은 더 이상 시댁과는 연애를 이어갈 수 없다고 통보를 했죠. 저와 결혼을 하지 못한다면 의사도 그만두고 집에만 있을 거라고 했어요. 시모는 그러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며 화를 내셨고 절대 저와는 결혼을 시킬 수 없다고 강경하게 나오신 듯 했어요. 결국 남친은 병원에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남친은 집에서 모든 짐들을 정리를 해 연을 끊겠다는 통보를 하고 나왔죠. 그 정도로 남친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중간중간 시부며 시할아버지며 계속해 연락도 오셨고 찾아오시기도 했지만 남친은 칼같이 거절을 했고 결국 저희는 결혼 허락을 받게 되었어요. 겨우겨우 결혼 허락을 받고선 상견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를 진행하던 와중에 상견례장에서 뜨거운 뚝배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한참 식사를 하시던 중 시모에게 멀리 있던 뚝배기가 손에 닿지 않자 시모는 엄마께 뚝배기를 본인 앞쪽으로 밀어달라고 부탁하셨고 엄마는 시모에게 가까이 드시라고 살짝 건네드렸는데 어쩐 일인지 시모의 팔에 뚝배기가 와르르 쏟아지고 말았죠. 뜨거워하던 시모는 바로 화장실로 향했고 엄마와 저 모두 시모의 뒤를 쫓아갔어요. 어머, 사돈, 괜찮으세요? 아이고, 병원에 가보셔야 하는 건 아니신지.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그게 그렇게 확 쏟아질 거라 생각도 못하고, 아유, 정말 죄송해요. 물로 헹구시는 것보다 바로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응급치료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서 저한테 좀 보여주시겠어요? 요양원에서 응급처치는 다 배웠거든요. 잘못 놔두면 흉질 수 있으니까 잠깐 저한테 보여주시면. 아니, 어딜 만져요? 아, 정말. 하늘에서도 이 결혼이 잘못됐다고 말하는가 보네. 어떻게 그 뜨거운 뚝배기를 발에 그렇게 쏟아부을 수가 있어요? 그쪽 일부러 저한테 그랬죠? 자기 딸내미 반대했다고 일부러 실수인 척 한 거 아니에요? 발에 화상 입어서 흉터 남으면 그쪽이 책임질 거예요? 책임질 능력이나 있는지 모르겠네. 아니, 딸내미가 의사면 뭐 할 거야? 집안이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상견례라고 하면 중요하게 생각해서 더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이고, 사돈, 정말 미안합니다. 사돈께서 멀다 하셔서 뚝배기를 살짝 건네드린 건데 그게 그렇게 쏟아질 줄이야. 제가 어떻게든 보상을 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흉터 안 지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일단은 상견례 자리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얼른 병원부터 가보죠. 시간 지날수록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팔만 감싸고 계시지 마시고 우선 응급처치를 해야 하니 잠시만 보여주세요. 아니, 보면 뭘 알긴 알아요? 당신이 의사도 아닌데 이걸 보면 뭘 알긴 알아? 내 아들 불러와요. 정말 기가 막혀서. 내 팔은 그렇다 치고
이 옷이며 가방이며 어쩔 거야? 치료비 지금 당장 내놔요. 800만 원이면 얼추 치료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병원 가기 전에 당장 내놓으라고. 내가 100번 양보해서 천단위는 안 갔어요. 시모의 화에 엄마는 가방을 뒤적거리더니 그동안 모아두셨던 적금 통장을 꺼내셨어요. 안절부절 못하시면서 쫄쫄매시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결혼을 해야 할까, 전 결혼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었죠. 그때 저희 곁을 찾아온 건 다름 아닌 친오빠였어요. 오빠는 시모의 팔을 슬쩍 보더니 어처구니가 없다는 얼굴을 하고서는 시모를 향해 말을 했습니다. 일단 자리를 좀 옮기고 얘기를 하시죠. 보아하니 크게 다치시지도 않으신 것 같은데 저는 지수 오빠입니다. 상해 전문 변호사이니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거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이 있어서 늦게 자리하게 됐는데 그 사이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지수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건 저도 들어 알았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뭐요?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그나저나 상해 전문 변호사라고요? 아, 마침 잘 됐네요. 그쪽 엄마가 뚝배기를 내 팔에 쏟았어요. 그렇게 뜨거운 뚝배기를 쏟았는데 무슨 크게 다치지를 않아. 화상이라는 건 나중에 흉도 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치료비 받아야 하는 거 몰라요? 변호사라면 이런 것도 몰라서 어떻게 해? 일단 그런 걸로는 상해 치료비 보상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들어보니 뚝배기를 저희 엄마가 슬쩍 미셨다고 하셨는데 팔에 확실하게 쏟을 만큼 미셨던 건 확실하신가요? 먼저 멀리 있어서 가까이 달라고 요청하셨다고 들었는데 일부러 계획하시고 뚝배기를 치신 건 아니시고요. 그건 CCTV 확인해보면 더 정확하겠네요. 방에 도착해서 가보니까 한참 식사하시던 중 건네드린 거라 뚝배기가 그다지 뜨겁지도 않았던데 화상 입을 정도로 펄펄 끓고 있었던 건 맞으시고요. 뭐 이것도 직원들 통해서 확인해보면 알 테고. 아까 들어보니까 압력을 가하는 말까지 하시는 것 같던데 성립 요건이 된다면 처벌 큰 거 아시죠? 거기다가 다치지도 않으셨는데 치료비 배상해달라고 하는 건 사기죄가 되는데 그것도 다 알고 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보상을 받고 싶어 하시니까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시죠. 상해 전문 변호사인 오빠의 말에 시모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셨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만 그냥 나가버리셨죠. 그렇게 CCTV와 직원들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뚝배기는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거운 것도 아니었고 엄마가 건네드린 후에 시모가 과도하게 뚝배기를 자신 쪽으로 끌면서 뚝배기가 쏟아진 거였더라고요. 그렇게 상견례는 엉망진창으로 끝이 났어요. 남친은 저희 엄마에게 사과를 했지만 전 더 이상 결혼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친에게 헤어짐을 고했고 자취집도 정리하고 본가로 다시 들어가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병원도 빠르게 정리를 했고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죠. 얼마 뒤 남친과 함께 찾아온 것은 바로 시부셨어요. 그동안 시부께서는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는데 그 후에 남친과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놀랐고 엄마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안사람이 알아서 잘 집안을 꾸리는 줄 알았는데 제가 알았던 것과는 정말 다르더군요.
상견례 자리에서 결례를 범했던 건 사죄드립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정리를 했어야 하는 건데 저 역시 갑작스러운 일이라 당황스러운 마음에 사과를 못 드렸네요. 사실 저도 수지양 집안에 대해서 안 사람에게 잘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들이 저한테 말을 해준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더군요. 아비로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했던 건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부인께 어떻게 사과를 드려야 할지.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니 너무 염려치 마세요. 그리고 저희의 말을 들어보니 이제는 그쪽 아드님과 정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집까지 찾아오셔서 말씀을 듣게 된 거지만 이미 끝난 인연은 더 이상 길게 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보다는 저희 애가 힘들어 하니까요. 아직 아드님께서 저희 아이를 못 놓는 것 같은데 아버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아,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아들과 결혼 허락을 받고자 찾아왔습니다. 사실 그때 그 일만 하더라도 저희 집안을 받아주기 싫으시다는 거 저희도 잘 압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린 부분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와는 인연을 끊고 살겠다고 하니 아들만은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염치 없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시모는 시댁 식구들에게 저희 집에 대해서 나쁘게 전달을 한 것이었어요. 제가 의사 집안이라는 걸 알고선 접근을 한 것이고 엄마 역시 아빠와 이혼을 한 이유가 외도를 해서였다고 거짓으로 말을 했던 거였죠. 친정아빠도 뻔히 교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결혼을 성사시키려고 감추고 있었다면서 거짓말로 시댁 식구들을 설득했고 그렇게 모든 시댁 식구들이 저를 반대하게 된 것이었어요. 시부는 뒤늦게서야 이 사실을 알고서 남친을 받아주라며 저희 집에 부탁을 하러 오셨고 엄마는 고민 끝에 남친을 받아주자고 저를 설득하셨어요. 그 뒤 시부께선 남친에게 더 이상 연락도 하지 않으셨고 시모를 데리고 멀리 이사를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시모는 결국 자신의 욕심 때문에 아들과 평생 연을 끊게 되셨던 거죠. 마지막으로 시모가 저에게 연락이 왔을 때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어요. 지수야, 정말 미안하다. 사부인께도 죄송하다고 전해줄 수 있겠니? 다른 건 몰라도 혹시 아들이 내 전화를 안 받는데 전화라도 한번 받아주면 안 되냐고 말해주면 안 되겠니? 며느리로서 그 정도 중재는 해줄 수 있지 않니? 절 며느리로 못 받아주신다면서요. 그래서 저 안 받아주시려고 상견례 날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신가요? 그리고 남편은 그때 그 상황 때문에만 어머님이랑 연락을 안 한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뭐든 어머님 뜻대로 진행하시고 독단적으로 결정하시는 거에 남편이 진절머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말씀하셔봤자 소용없어요. 아유, 한 번만 아들한테 부탁 좀 해주겠니?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고 말만 좀 전달해줘. 연락 한 통만 받아준다면 내가 소원이 없겠구나. 남편도 절대 연락 못하게 해서 내가 몰래 연락하는 거야. 다른 건 몰라도 전륜을 끊을 수는 없지 않니? 전륜을 끊어버린 건 저희가 아니라 어머님이세요. 뭐든 어머님 마음대로 아들 휘두르려고 하셨잖아요. 심지어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사람, 가족들까지
눈앞에서 그렇게 죄인 취급하고 무시해버리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엄마라고 생각하겠어요? 자기 의견을 무시하는데요. 저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시몬은 그날의 사건이 자신과 연을 끊게 된 이유라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남편은 그전부터 시모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건 절대로 하지 못하게 했고 시모는 자신의 뜻대로 자식이 살아주길 원하셨죠. 마치 자신의 말을 안 들으면 집안의 분란을 일으키는 유일한 대상인 것처럼 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심지어 자신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에도 본인의 마음에 들어야 허락을 해주겠다며 결혼까지 휘두르는 상황을 보고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남편은 그렇게 시모와의 연을 끊고 저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바로 임신을 해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아빠가 되고 나니 더욱 시모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더 이상 시모와 연을 이어나갈 생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을 보면 남편과 비슷한 사례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어른이 되어서까지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길 원하는 부모와 그런 부모 밑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 무기력을 느끼는 자식들의 사연이 바로 저희 남편의 사연이었죠. 지금은 저도 남편도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더 이상 시모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항상 다짐하고 있어요. 저의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60이 넘는 나이에 평소 즐겨 듣던 채널에 제가 겪었던 사연을 신청하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라 고민 끝에 익숙치 않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여러분들께 최대한 전달할 수 있게 노력할 테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년 전에 제 막내딸이 결혼을 했어요. 사위가 예의 바르고 제 딸을 잘 지켜줄 것 같은 확신이 들어서 허락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막내딸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해 보였고 이쁜 손녀딸 하나 낳아 열심히 사는 모습에 잘 지내는 것 같아 걱정하지 않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제 딸의 행동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과 딸의 집 간의 거리가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일이 바쁘다면서 한동안 오지 않았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제 딸에게도 사정은 있으니 그러려니 했었어요. 부담 주기 싫었고 잘 꾸려가는 가정이 화목하길 바라는 마음에 저희 집에 오는 걸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서 워낙 밝게 웃으면서 잘 지내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준 딸이었기 때문에 집안에 문제가 생겼을 거라곤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늦은 새벽 시간에 손주를 안고 찾아온 딸이 온몸이 비에 젖어 제가 보고 싶어서 왔다며 집으로 들어왔어요. 얼굴에는 그늘이 가득했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집안에 일이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부담을 주기 싫어서 먼저 얘기해 주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딸과 손주를 닦아주며 갈아입을 옷을 건네줬어요. 딸은 그날 너무 피곤하다면서 다음날 대화하길 원했고 저는 갑자기 찾아온 딸이 걱정이 돼서 잠 한숨 잘 수가 없었어요. 깊은 생각에 빠져 있다 보니 어느새 날이 밝아와 오래간만에 얼굴을 보게 된 딸에게 맛있는 아침 식사 한 끼를 차려주고 싶어 좋아하는 음식들로 한 상 준비했어요. 제 딸은 언제 깼는지 조용히 제 옆으로 다가와
미소 띤 얼굴을 보이길래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일단 자리에 앉혔습니다. 제 딸이 마음 편히 아침을 먹을 수 있게 일찍 잠에서 깨어난 손녀를 챙겨주고 있는데 손녀가 저에게 충격적인 한마디를 꺼냈어요. 상의에 딸이 좋아하는 가지나무를 묻혀놨었는데 그걸 손으로 가리킨 손녀가 저를 보며 제 딸 몸도 가지 색깔이라면서 황망한 말을 내뱉은 4살 손녀의 한마디에 저는 얼굴이 굳어져 딸의 몸을 쳐다봤어요. 긴 옷으로 가려져 있어 보이진 않았지만 혹여나 제가 보기라도 할까봐 딸은 당황해서 옷을 고쳐 입고 있었어요. 할머니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고 화를 내는 딸의 모습에 이상함을 느낀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몸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저를 저항하며 몸을 웅크리는 딸의 모습에 더 큰 불안함을 느끼게 되었고 그렇게 딸의 몸을 확인하는 순간 너무 놀라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본 저는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침착성을 잃어버린 상태로 어떻게 된 거냐며 소리를 질렀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딸은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펑펑 흘리더니 모든 상황들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래도 제 딸에게 항상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저는 그냥 껍데기만 엄마였지 제 딸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곧바로 사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분노하면서 당장 집으로 튀어오라고 하자 사이는 대꾸도 하지 않고 끊어버리길래 다시 전화를 하니 핸드폰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평소에 알던 사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져 어떻게 상황을 정리해 나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만큼 저에겐 너무 큰 충격이었죠. 그렇게 하루 종일 딸이 받은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고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사이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사이를 보자마자 뺨에 손을 올려 버렸어요. 고개가 돌아간 사이는 어이가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이면서 저를 강하게 바닥으로 밀쳐냈습니다. 그리곤 한마디도 하지 않던 입을 열었어요. 아, 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짜고짜 제 얼굴에 손을 올리면 좋은 반응이 나오겠어요? 최대한 조용히 연희 데리고 가려 했는데 왜 저를 나쁜 놈으로 만드는 거죠? 몰라서 물어? 너, 내 딸 몸에 저거 뭐야? 왜 저렇게까지 해놓은 거냐고? 나도 지금까지 살면서 내 딸 몸에 손 한 번 댄 적 없었는데 사람을 처지경으로 만들어? 아, 그 상처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요? 맞을 짓을 했으면 마땅히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게 뭐 잘못됐어요? 너 내가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분명 경고했을 텐데 한동안 집에 처박혀서 나오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어? 아직 네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은데 오늘 갈 때까지 한번 가볼까? 내가 한바탕 난리를 쳐야 되겠냐고. 개념도 없는 게 눈치까지 없네. 뭐하고 있어? 빨리 짐 챙기지 않고 안 갈 거야? 내가 그 집 구석에 왜 들어가? 다시는 들어가지 않을 거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 우리 관계 이미 끝난 거 아니야? 너는 지금 내 모습을 보고도 죄책감이 없니? 네가 말귀를 알아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줬으면 이런 일은 없었겠지. 누가 쓸데없이 고집을 부리래? 그래서 나랑 이혼이라도 하게? 당연한 거 아니야? 너랑 이혼할 건데 뭐하러 그 집 구석에 다시 들어가? 나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았어.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애초부터 내가 해달라는 대로 그냥 했으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잖아. 돈 좀 달라는데 왜 지갑을 열지 않아서 사람을 미쳐버리게 만들어? 돈 없다고 몇 번이나 말해. 네가 전부 다 털어가서 먼지밖에 안 나온다고. 그리고 맨날 말로만 마지막이라고 해놓고 돌아서면 그때뿐이잖아. 자네가 이렇게까지 쓰레기인 줄 알았으면 절대 둘의 결혼 허락해주지 않았을 거다. 당장 무릎 꿇고 내 딸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평생 후회하게 해주겠네. 후회요? 나 참. 저보고 이 사람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라고요?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맞을 짓 했으니까 다 당한 건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쓸데없는 기대하지 마시고 장모님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러다 장모님까지 다치는 수가 있어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기회야. 지금 여기에다가 당장 1,000만 원 입금시켜. 분명 마지막 기회라고 했어. 오늘 내가 이 집구석에서 난리치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게 좋을 거야. 내가 눈이 돌아버리면 어떤 사람이 되는지 네가 겪어봤지? 주아 앞에서 나는 나쁜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 입금해. 사위는 이상한 노름에 빠져 있었어요. 제 딸과 결혼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숨긴 채 몰래 하다가 큰돈을 한번 딴 적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홀짝이라는 노름인데 홀인지 짝인지 맞출 때마다 그에 따른 배당금이 올라가고 투자한 금액이 곱절로 계속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보는 그런 노름이라 전체적으로 이해는 못하지만 하여튼 사이놈은 5천만 원을 따서 제 딸에게 지어준 적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결혼 전부터 해왔다고 하니까 잃은 것도 있을 테니 큰돈을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딸은 돈을 저축하면서 그만 손을 털길 원했지만 사위는 큰돈을 손에 넣었을 때의 희열을 잊지 못했는지 제 딸 몰래 또다시 핸드폰을 붙잡고 있었어요. 이 문제로 부부싸움을 한두 번 한 적이 아니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저는 이성을 잃고 당장 돈을 내놓으라며 집안의 물건을 사정없이 때려 부수는 사이의 행동에 결국 그 자리에서 사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딸이 받은 피해에 대해 사돈 집안도 알아야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뒤이어 경찰의 도움을 받아 집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린 사이를 경찰서로 데리고 가자 사돈분들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경찰서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집안일을 온 동네에 다 떠들고 다닐 작정이세요? 내부에서 좋게 정리하면 되지. 왜 일을 크게 만들어요? 좀 전에 제가 전화드렸을 때 전부 설명을 했을 텐데요. 김서방이 제 딸을 어떻게 했는지 다시 설명할까요? 몸에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을 정도로 얼마나 심각한데 어디서 큰 소리예요? 어차피 용서해줄 마음 절대 없고 그대로 고소 진행할 겁니다. 사이라는 놈이 노름에 빠져서 집안을 무너뜨린 것도 모자라 제 딸에게 손찌검까지 했으면 갈 때까지 간 건데 제가 선처해 줄 것 같아요? 법대로 진행할 거고 저희 가족이 받은 피해 그대로 돌려줄 겁니다. 아유, 남들이 보면 누구 하나 세상 떠나게 만든 줄 알겠네. 고소를 진행한다고요? 해볼 테면 한번 해봐. 나는 뭐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내 아들이 오죽했으면 이런 거에 매달렸겠어? 집안의 가장으로서 돈은 벌어야 되고 매달 받는 돈은 똑같으니 생활이 달라질 것 같지 않아 변화 좀 주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그러면 뭐해요? 힘들게 돈 땄으면 그걸로 그만하고 일상으로 돌아오면 되지. 그새를 못 참고 또다시 앱에 접속해서 월급 받은 거 그대로 꼬라박아서 전부 잃었는데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결국 5천만 원 다시 도로 가져갔고 한 푼도 안 남기고 증발해 버렸다고요. 이런 삶 너무 지쳤고 더는 함께할 생각도 없어요. 제 딸이 아빠란 사람한테 뭘 보고 배우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노름하는 모습이나 보여주고 있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손부터 올라가는데 애 교육상에 좋겠냐고요. 이혼은 당연한 거고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 고발할 거예요. 콩밥을 먹여도 어차피 저런 인간 자기 잘못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그동안 제가 받았던 상처에 대해 보상받으려면 이 방법밖엔 없어서요. 저런 쓰레기만도 못한 놈 다시 반품할 테니 당장 데리고 가세요. 그날 경찰서에서 양가 집안 서로 얼굴을 붉히며 막말을 퍼부으면서 몸싸움까지 일어났었어요. 저희는 변호사를 선임해 사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상담을 시작했는데 상대 집안 또한 본인들이 억울해하는 부분들에 대해 저희한테 고소를 진행했어요. 이미 사위는 법적 처벌을 면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행동을 저질렀기 때문에 저희는 승소하는 건 당연한 거였지만 상대 측에서 사위의 형벌을 줄이기 위해 온갖 거짓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법적 공방이 오고 간 끝에 법정에서는 저희 가족의 손을 들어주었고 사위는 6개월의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제 딸이 받은 상처에 비해서는 너무 처벌이 적어서 불만이었는데 사돈 측에서는 6개월도 많다며 항소를 했지만 사위의 죄가 너무 뚜렷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딸과 사위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받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또한 받게 되면서 관계의 정리가 끝이 날 수 있었는데 문제는 6개월 뒤에 일어났어요. 사위가 출소한 이후 손녀를 핑계로 집에 찾아와 제 딸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혼한 마당에 이사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본인이 6개월의 형량을 살고 나왔다는 거에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해 계속해서 집에 찾아와 저와 제 딸을 못살게 괴롭혔어요. 이 문제로 접근 금지 신청을 했었지만 일정 거리를 두면서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게 만들었어요. 결국 참다 못한 제 딸이 멀리 숨어서 지켜보고 있던 그놈에게 달려가 몸을 돌리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너랑 나 법적으로 이제 남이야. 그리고 접근금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또다시 처벌받는다는 거 몰라? 신고할 테면 어디 한번 해봐. 평생 너 주위에서 맴돌 거고 내가 잃은 6개월의 시간 전부 보상 받을 거야. 순순히 물러날 줄 알았나 본데 나는 너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 주아가 조금도 아빠 얼굴 보고 싶어 하지 않아? 아무리 친자 포기 각서를 받아냈다 해도 아빠의 존재는 사라지지 않거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각자 인생 살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까지 해서 너한테 남는 게 뭔데? 시간만 버리는 거라고. 네 눈앞에서 주아가 완전히 사라지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이번 달 내로 1억 만들어 와. 나 이대로 절대 못 끝내. 네가 주아랑 아무 일 없이 조용하게 살고 싶으면 내가 말한 조건에 대해 순순히 들어주는 게 좋을 거야. 너도 알지? 나는 한 번 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성격인 거. 이사 가봤자 너 하나쯤 찾는 거 시간 문제야. 누가 더 힘들 것 같아? 나는 어차피 잃을 거 하나 없거든.
남아있는 거라곤 이 몸뚱이 하나인데 뭐가 두렵겠어? 다시 징역 들어간다고 해서 내 삶이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거 잊지 마. 나는 내 딸 데리고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 그렇게까지 되는 걸 원하는 건 아니지? 그만하지 못해? 이 인간 쓰레기 주제에 어디서 지금 내 딸한테 겁을 주고 있어? 너까짓 게 뭘 할 수 있는데? 징역 사는 게 체질인가 본데 원한다면 지금 당장 다시 들어가게 해줄까? 징역 살고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또 사고 치면 네가 받았던 형벌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는 걸 모르나 봐. 평생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 줄까? 저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또 끼어드시네. 놓친 내가 노망이 들었나?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내가 눈 돌아가는 거 보고 싶은 거야? 사위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저를 노려봤어요. 징역을 살고 나온 이후 눈빛은 아예 맛이 가버렸고 눈에 뵈는 게 없다는 걸 보여주기라도 하듯 주변의 물건을 사정없이 던지며 공포를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잘못 건드렸다간 제 딸에게 피해가 커지게 될까봐 그 자리를 급하게 피해버렸어요. 풀리지 않는 족쇄에 묶여버린 것 같아 고민이 많았었고 저희 가족을 무너뜨리려 하는 그놈을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과 집으로 돌아온 이후 한참 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 핸드폰에 갑자기 전화가 울리길래 확인해 보니 10년 전에 이혼을 했던 전 남편의 번호였어요. 별로 받고 싶지 않아 거절을 했는데 곧바로 문자 한 통이 와서 확인을 해보니 전 남편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저희 가족의 상황을 대충 알고 있는 듯 잠깐 얼굴 좀 보자며 약속 장소를 적어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오래간만에 연이랑 잠깐 통화했었는데 무슨 일 있었던 거야? 말을 잘 안 하고 울기만 하길래 걱정돼서 당신한테 연락한 거야. 지금 당신 딸 연이가 상황이 좋지 않아. 당신도 알겠지만 5년 전에 결혼했던 거 알고 있지? 그런데 사이라는 놈의 잘못된 행동들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됐거든. 6개월 징역까지 받고 나왔는데 다시 내 딸 앞에 나타나서 괴롭히고 있어. 이번 달 안에 1억을 만들어 오지 않는다면 4살밖에 안 된 손녀를 데리고 사라져 버리겠대. 화가 잔뜩 올라와 있어서 말만 하는 게 아닌 행동으로 옮길 것 같아. 징역을 살고 나왔다는 거에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어. 그놈 노름에 빠져 있거든. 당신 딸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고 당신은 사진으로만 봤던 4살 된 손녀의 안전도 보장할 수가 없어. 이건 사건 당시 사진들이야. 사이였던 그놈이 내 딸에게 저지른 흔적들이라고. 내 두 눈으로 직접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알아?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한 상태이니까 당신은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다 해결할 거고 이 문제 때문에 변호사와도 상담 중이야. 하루하루가 사는 게 정말 힘들지만 분명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거야. 전 남편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묵묵히 듣고 있었고 핸드폰 사진 속의 흔적들을 보고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가끔 연락하고 지내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전 남편이 개입하는 건 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 남편과 10년 전에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저와 약속을 깨버려 너무 큰 상처를 받아 갈라서게 됐었어요. 전 남편은 예전에 안 좋은 무리에 속해 있었습니다. 저와 만나면서 손을 털었고 딸 둘을 낳아 행복하게 잘 살아오고 있었어요.
전 남편은 가정을 위해 예전과는 다른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죠. 하지만 한번 무리에 속해 있던 사람은 쉽게 빠져나오기가 힘든 건지 주위에서 전 남편을 계속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시 무리에 속해주길 원했고 전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치킨 가게에 찾아와 장사를 하지 못하게 행패를 부리면서 곤란한 상황을 계속 만들었어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도 그 사람들을 끊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와 딸들의 안전에까지 위협이 되기 시작하자 남편은 저 몰래 다시 무리에 속하게 되었고 거짓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금방 들키게 되었지만 그 뿌리를 뽑아내기에는 쉽지 않았어요. 경찰에 신고도 해보고 저 나름대로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정말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모든 상황들이 쉽지가 않아 전 남편과의 사이는 점점 멀어졌고 결국 버티다 못해 10년 전에 이혼을 결정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전 남편도 과거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후회를 많이 했었지만 이미 한번 발을 들였기 때문에 벗어날 수는 없었죠.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된 이후 저와 딸들은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는 있었어요. 그렇게 전 남편과 헤어지고 나서 변호사와 상담받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 남편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따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전 사이가 함께 자리하고 있었어요. 좀 당황하기는 했지만 전 남편이 무슨 생각으로 전 사이와 저를 불렀는지 들어는 봐야 할 것 같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나를 부른 거야? 내가 저 쓰레기보다 못한 놈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 내가 뭘 들어야 되는 건데? 당신도 옆에서 들어야지. 그래야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일을 처리할지 알 거 아니야. 이 사람도 왔으니까. 그럼 이제 시작하지. 일단 자네 이것부터 받게. 이건 무슨 소리예요? 저랑 지금 장난하세요? 아무리 제가 정신이 나갔어도 대부업도는 건들지 않는다고요? 이것 때문에 저를 지금 부른 거예요? 연희 아버지 되시는 분이 그늘진 곳에서 활동하는 그 말이 정말 사실이었나 보네. 이런 걸로 서민들 등쳐먹고 살고 있었어요? 자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상관없다만 내 딸은 건들면 안 되지. 이제 법적으로 아무 사이도 아닌데 자식 핑계로 1억의 돈을 요구했었다면서? 그리고 자네는 그 돈으로 노름을 할 생각이고 돈이 떨어지면 또다시 내 딸에게 접근을 하겠지. 아무리 내가 인생을 막 살았어도 자네처럼 노름에 빠져 가정을 무너뜨린 적은 없었거든. 나는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지만 상황이 좋지가 않아 어쩔 수 없이 떨어져서 지내는 것 뿐일세. 내가 자네를 만나자고 한 이유는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부른 거니 일단 자리에 앉고 내 말 끝까지 들어보는 게 좋을 거야. 알아보니 자네 핸드폰에 있는 그 노름이 우리 업계에서도 꽤 유명한가 보더라고. 나는 자네 때문에 처음 접하게 됐지만 알아본 결과 다른 쪽 사람들이 그 앱의 운영자라는 걸 알 수 있었네. 그런데 그쪽 사람들이 우리와 꽤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거든. 오며 가며 밥 한 끼 하는 정도니 한마디 정도는 해줄 수 있다는 거야. 자네가 내 사이라고 한마디만 하면 자네가 투자하는 배당금이 달라진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나? 한 번 이길 때마다 배당률이 높아진다면서? 그런데 VIP는 배당금이 자네보다 3배는 높다던데. 당연히 그것도 알고 있겠지?
승률도 나쁘지 않다던데 예전에 5천만 원을 딴 적도 있다는 걸 보니 이쪽에 서질도 있는 것 같고 내가 그쪽 사람들한테 한마디만 하면 VIP 조건으로 맞춰줄 수 있는데 자네에게는 상당히 괜찮은 제안 아닌가? VIP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는 2억을 선불로 납부해야 된다면서? 그러니까 지금 저보고 VIP로 만들어줄 테니까 그쪽이 빌려주는 돈으로 돈을 따서 갚으라는 거예요? 저한테 지금 사기치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살면서 속고만 살았나? 여기에다가 회원 아이디 좀 적어보게. 내 말이 틀린지 아닌지 바로 확인시켜 주겠네. 여보세요? 내가 저번에 말한 그거 있지? 그래, 불러주는 아이디 VIP로 좀 부탁하네. 지금 확인해보면 된다고? VIP는 한 달만 유지된다고? 그래, 다음에 밥 한 끼 하자고. 고맙네. 어때? 자네 등급이 바뀌어 있지? 지금부터 한 달의 시간이 주어지게 되었고 예전과는 다른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야. 한 번만 이겨도 3배의 금액을 주는 거지. 연승을 하면 그 금액은 어마어마하겠지? 하지만 배당금만 올라간 거지. 승률은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군. 내 딸에게 돈을 달라곤 했지만 1억이라는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거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리고 1억이라는 돈을 만들어 준다 해도 한 달의 기간이 지나버려 자네는 VIP 등급인데도 제대로 이용을 못하겠지. 어때? 구미가 당기지 않나? 전사인은 VIP 등급으로 변해 있는 자신의 아이디를 보더니 많이 혼란스러운 듯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VIP 등급 옆에 시간이 차감되는 게 눈에 들어와서 그런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손톱을 깨물면서 한참 동안 고민을 하던 전사인은 전 남편한테 얼마까지 빌릴 수 있냐는 말에 원하는 대로 빌려줄 수 있다고 금액만 말하라면서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된다고 펜을 건네 주었습니다. 전사위는 따는 즉시 갚으면 되는 거 아니냐며 전 남편이 건넨 서류에 5억을 적었어요. 서류를 받은 전 남편은 VIP 등급으로 올려줬고 5억까지 빌려줬으니 다시는 내 딸을 건들지 말라며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갚는 게 좋을 거라고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대부업에서 돈을 빌린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전사위도 알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갚을 거라고 서둘러 돈을 이체해 주길 바랐어요. 그렇게 전사위의 계좌에 5억의 돈이 송금되었고 전사위는 눈이 돌아간 듯 그 자리에서 정신없이 노름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전사위의 모습에 너무 큰 충격을 받을 정도로 온몸에 소름이 돋았었어요. 6개월의 기간 동안 징역을 살고 나와서 그런지 그동안 참고 있었던 걸 한 번에 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전 남편이 볼 일이 끝났으니 자리에서 일어나자며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저는 전 남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물어보자 저런 놈은 결국 집안까지 말아먹을 놈이라고 달콤한 냄새에 미끼를 물었으니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면서 저를 집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전 남편은 전사위가 집안을 말아먹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전사위는 빌려준 5억의 돈을 전부 잃게 되었고 눈덩이처럼 빚이 불어난 그 돈을 감당하지 못한 전사위는 결국 전 사돈들에게 손을 벌려 살고 있던 집까지 전부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재벌은 남 못 준다고 돈을 갚았음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전사위는 또다시 다른 대부업을 이용했고
이 문제로 전 사돈댁이 전사이를 악착같이 막으려 하자 이미 눈에 뵈는 게 없던 전사이는 자기를 막는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질렀고 두 사돈들은 화재 사고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되는 불행을 겪게 되었어요. 전사이는 두려움에 도망을 치다 붙잡히게 되면서 평생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할 징역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도 이 문제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전사이가 하던 노름앱에 대해 전 남편이 전부 설명하게 되면서 폐쇄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계되어 있던 사람들 또한 전부 연행이 되었죠. 통제가 되지 않던 전사이에게 만약 저희 가족이 계속 끌려다녔다면 더 큰 화로 다가왔을 겁니다. 전사이는 징역을 살면서도 정신 차리지 못할 겁니다. 그런 놈은 세상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재활용될 수 없는 쓰레기는 하루빨리 폐기 처분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전 남편이 이번 사건에 개입을 하지 않았다면 제 딸의 안전은 보장받기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전 남편의 방법이 옳은 건 아니었지만 세상의 법에는 구멍이 많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 딸을 지키기 위해 이런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었고 평생 상처로 남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기억하고 싶지도 않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의 주위에 만약 노름에 빠져있는 지인이나 가족이 있다면 영 끊고 사는 게 현재의 가족을 지키는 길이니 하루빨리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